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14번 문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에 보시면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조치 적용에 대해서는 제소할 수 없다. 아닙니다. 그 DSU 26조 1항에서 비위반 제소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는 뭔가 그 회원국들의 어떤 일정한 국가의 정부의 일정한 조치가 있고 그것이 대상 협정을 위반한 경우에 제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만은 그 어떤 조치가 있기는 했지만 그것이 대상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도 그 제소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26조 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조치의 적용에 대해서는 제소할 수 없다. 이 부분은 틀렸죠. 제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2번에 보시면 패널은 보고서의 최종 채택 전에 잠정 보고서를 분쟁 당사국에 회람하고 최종 보고서 단계에서 당사국의 의견을 참작한다. 맞는 내용이죠. 다음 3번에 보시면 패널 설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패널 위원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의해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이 분쟁해결기구 의장 등과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분쟁해결기구가 보고서를 채택한 뒤에 패소국은 판정을 즉각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이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 패널 보고서든 상소기구 보고서든 채택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 패소한 국가가 자국의 입장을 통보할 수가 있죠. 그 자국 입장을 통보한 데 대해서 즉각적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행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이 부여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내용이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입니다. 비위반 제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15번에 보시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비차별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내국민 대우 원칙에 따르면 동종 상품 이외에도 국내 상품과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있거나 대체 가능한 상품과의 차별도 금지된다. 그 일정한 그 재정 조치 같은 경우에는 직접 경쟁 또는 대체 상품까지도 적용이 되죠. 이렇게 해서 1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2번에 보시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 중 어느 한 회원국에게만 동종 상품에 대해 특혜를 부여한 경우에는 가트 제1조 체국대우 의무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 경우가 체국대우 위반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미국하고도 무역을 하고 중국하고도 무역을 하고 일본하고도 하고 러시아하고도 하고 뭐 동남아 국가들하고도 여러 국가들하고 하는데 뭐 일본한테는 잘 보려고 일본은 막 엄청 잘해주고 중국은 공산 전체주의 국가 싫어 막 그래가지고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도 WTO 회원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불리한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체국대우 위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체국대우 위반 사항이죠.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내국민 대우 원칙에 따르면 수입품에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은 허용된다. 맞습니다. 내국민 대우 원칙이라는 것은 최소한 내국민에게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대우하는 그것이 내국민 대우 원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입 상품에 대해서 국내 상품보다 유리한 대우를 하는 것은 내국민 대우 원칙은 위반 아닙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서 수입되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소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특혜를 줘가지고 관세도 제로, 오히려 보조금 막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소재라든가 장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야, 이거 세금 막 엄청나게 매겨 이렇게 아주 일본에 혜택을 주면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내국민 대우 원칙 위반은 아니겠지만.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4번이죠. 4번에 보시면 내국민 대우 원칙은 국내적 보호 조치를 국경에서의 통제로 한정함으로써 수입품에 대한 효과적인 경쟁 기회를 부여한다. 맞습니다. 그 내국민 대우 원칙이라는 것은 비교 대상이 국내 것과 외국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입에 있어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내국민 대우 원칙에서는 원칙적으로 관세가 문제되지는 않죠. 국내 상품에는 관세가 없으니까 비교할 대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 같은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16번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공유에 관한 규정으로서 배타경제수역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1번에 공해상 군하의 면제, 3번에 해적행위 진압을 위한 협력 의무, 4번에 평화적 목적을 위한 공해의 보존. 요 내용들은
그 유엔 해양법 협약 그 58조 2항에서 다음과 같은 공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은 배타적 경제 수역에도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그 58조 2항에서 예로 들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1번의 공해상 군함의 문제, 3번의 해적행위 진압을 위한 협력 의무, 4번에 보시면 평화적 목적을 위한 공해 보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해당이 되는데 2번에 보시면 공해상 과학조사의 자유 있죠. 이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본 강의 때나 심화 강의 같은 거 할 때 제가 그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 와 관련해서 두 문자를 죄송합니다. 발음이 꼬이네. 두 문자를 따서 암기를 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그 주작용에 관한 과시라는 두 문자를 따드렸을 겁니다. 그 첫 번째 나오는 요 주는 주권적 권리죠. 다음에 요 다섯 번째 나오는 용어는 관할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연안국은 일정한 분야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일정한 분야에 대한 관할권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권적 권리는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그 해저라든가 상부 수역에 대한 그 자원에 대한 뭐 생물, 무생물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갖고 그다음에 경제개발 탐사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갖는데 이 경제개발 탐사의 대표적인 예가 에너지 개발이죠. 해수, 해류,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이런 것들이 경제개발 탐사의 대표적인 용어죠. 그래서 주작용에는 주권적 권리에 관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관할권, 해양환경보호, 해양과학조사, 그다음에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은 관할권입니다. 방금 보셨던 그 16번에서 2번 질문 있죠. 공해상 과학조사의 자유. 과학조사는 여기에 해당되죠. 그렇기 때문에 연안국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연안국에게 관할권이 있고 공해의 자유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해의 자유도 여러분들 그 제가 두 문자를 하나 따드렸었죠. 공해의 자유라고 해서 항상 정관 인허가, 항행, 상공비용의 자유, 해저 전선 관선 부설의 자유,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이용해 가는 것, 어로의 자유, 과학조사의 자유인데 이 마지막에 과학조사의 자유가 공해에서는 공해의 자유로서 인정이 되지만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는 연안국에게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 그 과학조사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유엔 해양법 협약 58조의 내용을 58조 2항의 내용을 모르더라도 주장에 관한 과시에서 과학조사가 들어가는데 공해 자유로서 인정이 된다? 아닙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과학조사의 자유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16번에서 정답은 2번이죠. 이게 뭐 그 나온 지문들이 이게 그 58조 2항을 물어본 문제는 이게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된 수험생은 이걸 생각했겠죠. 배타적 경제 수역 주장에 관한 과시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주장에 관한 과시에 포함된 것은 2번이고 나머지는 다 빠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17번. 성과 관련한 국제 판결 및 판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맹케와 에크레오 사건 판결에서는 영유권 문제를 지리적 근접성이 아니라 각종 증거로부터 뒷받침되는 실효적 지배를 기준으로 다루었다. 맞는 내용이죠. 맹케 에크레오 그 군도 사건은 영국하고 프랑스 사이에 그 어떤 뭐 바위성 같은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영국 거로 볼 것인가 프랑스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영국이 실효적 지배를 했기 때문에 영국 거로 봤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효적 지배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 2번에 보시면 페드라블랑카 사건 판결에서는 섬이 말레이시아에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싱가포르가 등대와 해상사고, 방문자 등을 관리한 것을 실효적 지배의 증거로 보고 싱가포르에 영유권이 있다고 밝혔다. 그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하고 그 세 국가 사이에 뭐 조그만 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그 섬들의 그 영유권과 관련해서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 사이에도 분쟁이 있고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사이에도 분쟁이 있고 뭐 여러 막 그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페드라 브랑카 섬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지리적으로 말레이시아에 가깝지만 그 중간에 말레이시아의 국왕이 요 페드라 브랑카 섬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하는 듯한 그 싱가포르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듯한 선언을 한번 한 적이 있고 그 이후로 싱가포르가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섬으로 보겠다라고 판단했던 사건이 이 페드라 브랑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원도 맞는 내용이고요. 다음 3번에 보시면 리기탕과 시파단 사건 판결에서는 영유권 확인의 결정적 요소인 실효적 지배의 증거로 정부의 공무 행위와 함께 사인의 행위가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닙니다. 요 말레이시아가 그랬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말레이시아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자국 그 어민들은 그냥 일반 사인들이죠. 민간인들이죠. 어민들이 그 거기에서 뭐 그 주변에서 오로 작업을 하고 뭐 이런 것까지 이제 그 영유권의 근거로서 주장을 했지만 뭐 사인이 한 거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인정하지 않았죠. 이렇게 해서 3번은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틀렸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4번에 보시면 남중국해 사건 중재 판정에서는 배타적 경제 수익을 가질 수 있는 서민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일정한 구체적 기준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중국이 그 동남아에 있는 그 저는 그 남중국해라는 이름 자체도 이제 바꿨으면 좋겠는데 뭐 동남아해로 하든지 뭐 바꿨으면 좋겠는데 일반적으로 아직까지도 그 남중국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베트남하고 그 뭐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뭐 보르네오 섬, 그다음에 뭐 그 필리핀 뭐 이런 데 둘러싸여 있는 그 지역을 이제 남중국해라고 부르는데 그 여러분들 뭐 가끔 뭐 국제뉴스에 보면 아시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구단선이라고 해서 구단선의 실체도 없습니다. 그 이어진 선도 아니고 9개의 끊어진 선입니다. 그래서 구단선인데 그 구단선을 설정해 놓고 그 안쪽 수역에 자국의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그 관할권이 뭐 영해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대륙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것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구단선 그어놓고 요 안쪽은 우리 거 이런 식으로 중국이 주장을 하는데 지금의 그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과거에 중화민국이 그 중국 땅을 차지하고 있을 때도 중화민국도 그걸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대만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그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여러 가지 생기니까 중간에 잠정적으로 뭐 선언을 해가지고 이제 분쟁을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중국이 계속 거기다 뭐 그 시설 같은 것들을 무인도에다 설치를 하고 무슨 뭐 그렇게 하니까 이제 분쟁이 생깁니다. 그 결정적으로 분쟁이 생겼던 게 그 필리핀 어민들이 어로 작업을 하는데 중국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그걸 방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중국 어민들이 중국 어민인지는 좀 불확실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중국 어민이라고 해서 돌아다닌 그 배들 중에 보면은 사실상 정부 소속이거나 뭐 중화인민공화국 그 군대 소속인 경우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일반 민간 어민인지는 뭐 확실하지 않은데 그 어민들이 뭐 어로 작업을 하는데 필리핀이 단속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중국이 항의하고 뭐 필리핀 어민들이 어로 작업하는 데는 그 중국 정부가 방해하고 막 이런 식의 상황이 계속되니까 필리핀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중재판 청구를 한 겁니다. 청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중화인민공화국은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는가 하면은 유엔 해양법 협약 287조에서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유엔 해양법 협약에 가입할 때는 그 언제라도 그 네 가지 있죠. 그 네 가지 중에 그 재판 절차를 수락할 수 있고 서로 다른 걸 수락한 경우에는 중재재판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고 했죠. 제7부속세에 따른 중재재판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고 그 규정에 따라서 필리핀이 중재재판 청구를 하는 겁니다. 제7부속세에 따른 중재재판을 청구를 했는데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는가 하면은 그 뒤에 298조인가 거기 보면은 그 강제 관할권의 선택적 제외라고 해서 그 섬의 영유권 문제하고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그 채약국이 유엔 해양법 그 당사국이 요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유엔 해양법 협약상의 어떠한 분쟁 해결 절차로도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의 영유권 문제라든가 어떤 영토 문제하고 관련
돼서 관련된 분쟁이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 방금 얘기했던 그 유엔 해협법의 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그 중재재판부가 어떻게 판정을 했는가 하면은 그 필리핀이 청구한 거는 그 중국이 필리핀 어민들의 어로 작업을 방해하는 거나 아니면 그 필리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중국 어민들에 대해서 어떤 그 단속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뭐 어떤 그 통제를 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국제법 위반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물어본 거지 그 중국이 점유하고 있는 그 섬들 바위섬 같은 그런 환초 같은 그런 섬들에 대해 섬의 영유권이 중국에게 있는가 필리핀에 있는가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았다라고 해서 중재재판부에게 그 관할권이 인정된다라고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재재판부가 구성이 될 때 원래는 그 당사국들이 두 개 국가가 있으면은 뭐 A국과 B국이 있다. 그러면 A국이 한 명, B국이 한 명, 그다음에 뭐 그 좀 중립적인 사람으로 한 3명 정도 선임을 해서 그 중재재판부를 구성을 하는데 중국은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참여를 안 했죠. 그 심리 절차에 참여를 안 하니까 중재재판부 중국이 선임해야 될 그 중재재판관까지 사무총장이 선임을 해가지고 재판을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해가지고 필리핀에 승소를 했죠. 필리핀에 승소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지금 필리핀에 승소했던 방금 보였던 남중국해 중재 사건 이 판결 내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판시를 하면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를 이제 그 4번 질문에서 물어본 건데 그 남중국해 사건 중재 판정에서는 배타적 경제 소유를 가질 수 있는 서민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일정한 구체적 기준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121조인가 유엔 해양법의 121조인가에 보면은 그 섬에 관한 규정이 있죠. 그렇게 해서 인간이 거주할 수 있고 독자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한 그런 섬의 경우에는 배타적 경제 소유나 대륙붕을 갖지만 인간이 거주할 수 없고 독자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해는 가질 수 있지만 배타적 경제 소유나 대륙붕은 가질 수 없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섬의 정의 규정 그렇게 해서 바위인가 섬인가 그다음에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가 독자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한가 요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정의를 제시를 해가지고 배타적 경제 소유를 설정하는 기준을 설정을 했죠. 이렇게 해서 4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이게 일명 흔히들 우주조약이라고 부르죠. 우주조약에 따른 우주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외기권에서 채굴 하여 지구로 반입된 희토류는 채굴 국가가 조약에 근거하여 전용할 수 있다. 아닙니다. 요 우주조약에서는 외기권에서 뭐 자원을 채굴하고 이런 거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한 국가가 전유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봐야겠죠. 다음에 이렇게 해서 1번은 틀렸고요. 2번에 보시면 우주사업자의 우주활동은 조약의 관련 당사국의 인증과 계속적 감독을 받는다. 이거는 우주조약 6조 2문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맞는 내용이고 다음 3번에 보시면 조약 당사국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지구 주변 궤도에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무기를 배치할 수 없다. 이게 이의제기를 하는 수험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확한 조문은 그 조약 당사국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지구 주변 궤도에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무기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모든 종류의 무기가 아니라 모든 종류의 대량 파괴 무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주조약에서는 명백하게 모든 종류의 무기하고 모든 종류의 대량 파괴 무기하고는 용어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렸죠. 3번에서 모든 종류의 무기가 아니라 모든 종류의 대량 파괴 무기라고 해야 정확한 지문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번은 틀렸고요. 그다음 4번에 보시면 외기권에 발사한 민간 회사의 물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민간 회사가 지고 발사가 이루어진 영역에 국가가 지지 않는다. 아닙니다. 민간 회사가 한 경우에도 국가가 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립대학에 항공우주공학과가 있어서 그 대학에서 그 과에서 뭔가 우주물체를 발사했는데 그게 다른 나라에 떨어져 가지고 피해가 발생했다. 그럼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집니다. 이렇게 해서 4번은 틀렸죠. 이렇게 해서 옳은 것은 2번이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19번. 국제법상 유해 폐기물의 국간 이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해 폐기물의 국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기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바젤 의정서는 과실 책임과 엄격 책임을 모두 도입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바젤 의정서 4조에서 엄격 책임을, 5조에서 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은 조문 실으면은 이 A4 한 페이지 꽉 차기 때문에 조문은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유해 폐기물의 국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이 발표한 후 한 차례 수정을 거친 바젤 컨벤션 벤 어드멘트를 통해 재활용 유해 폐기물의 이동의 통제를 강화했다. 맞습니다. 요 그 바젤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 첫 번째 그 개정 작업이 있었는데 1995년에 요 개정 작업에서 어떤 물질들의 뭐 거래가 금지되고 뭐 요거 좀부터 구체화해가지고 그 규정을 했죠. 그렇게 해서 유해 폐기물의 이동의 통제를 강화했다.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유해 폐기물의 국간 이동 및 그 처리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은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간 이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수출국, 수입국, 경유국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맞습니다. 4번에 보시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은 영해에서 위험하거나 유독한 물질의 운반이 연안국의 안전을 해치는 것을 명시하고 그러한 물질을 운반하는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연안국에 부여하고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유해 폐기물의 국간 이동에 관한 이 내용들을 전혀 몰랐더라도 4번 지문이 틀렸다는 건 알겠죠. 여러분들 이거 뭐 영해 그 유엔 해양법의 영해 부분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 핵추진 선박이나 뭐 핵물질, 기타 뭐 오염물질, 뭐 위험 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에 대해서 일정 항로대를 설정하거나 뭐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무해 통항 자체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금지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해서 4번이 틀렸습니다. 무해 통항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금지가 가능한 경우는 자국 안전보호상 기여한 경우, 그 경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20번에 보시면 국가승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가승계는 사법상 상속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상속인의 사망을 전제로 하는 사법상 상속과는 달리 선행국의 소멸을 반드시 전제하지 않는다. 맞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은 대마도 일본 땅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원래 대마도는 우리나라 땅이죠. 이렇게 해서 일본이 뭐 어느 날 갑자기 개가천선해가지고 대마도가 생각해보니까 원래 한국 땅이네요. 그러면서 이제 돌려줬습니다. 그러면 대마도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어떤 국가승계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는 소멸하지 않았지만 대마도 지역에서는 국가승계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 소멸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다음 2번에 보시면 국가승계 시 자연인의 국적 처리에 관한 문제를 취급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 등이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 맞는 얘기죠. 국적 처리에 관한 문제를 취급하기 위하여 2000년에 그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을 하나 채택된 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조약으로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2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3번에 보시면 국가재산 문서 및 부채에 관한 국가승계 협약에 따르면 국가승계로 인한 국유재산의 이전에는 선행국가 승계국간 보상이 요구되며 틀렸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승계지역 내 제3국 재산은 승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뒷부분은 맞죠. 제3국 재산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뒷부분은 맞는데 보상이 요구되며 이 부분이 틀렸죠. 다음 4번에 보시면 조약 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국가 승계 유형에 따라 기존 조약의 효력을 달리 규정하였다. 맞습니다. 그 국가 승계가 이루어진 유형을 뭐 영토 일부 승계, 신생국, 그다음에 국가 통합, 국가 분리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해서 각 경우에 그 승계되는 범위가 달리 규정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20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정답입니다. 그다음에 21번.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번 국제기구는 국제사법재판소 절차에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아닙니다. ICA에서 ICA 관할권 같은 경우에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권고적 관할권 같은 경우에 권고적 관할권이라는 것은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가 아닌가 거기에 대한 관할권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제기구는 할 수 있고 국가나 개인은 할 수가 없죠. 국제기구 중에서 유엔 총회나 안보리는 모든 법적 문제에 관해서
다음에 유엔 총회가 권한을 부여한 다른 전문기구나 기관은 자신의 활동 범위 내에서의 법적 문제에 관해서 권고조정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개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ICA에 권고조정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권고적 간헐권에 관한 내용이고, 그다음 두 번째 소송 간헐권입니다. 누가 ICA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소송 간헐권 같은 경우에는 국가만이 ICA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국가도 두 경우로 나눠서 ICA 규정 당사국의 경우와 ICA 규정 당사국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ICA 규정 당사국인 경우도 두 가지로 나눠서 유엔 회원국인 경우에는 당연 당사국이고, 유엔 비회원국인 경우에는 안보리 공고 플러스 총회가 결정하는 조건으로 ICA 규정 당사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ICA 규정 당사국인 경우와 ICA 규정 당사국이 아닌 경우인데, ICA 규정 당사국이 아닌 경우에는 안보리가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서 그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만 소송을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기구나 개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ICA에서 소송 당사자가 될 수가 없죠. 그 21번의 기억 지문을 보시면 국제기구는 국제사법재판소 절차에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아니죠. 국제기구나 개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ICA에서 소송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국제사법재판소가 특정 분야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지는 국제사법재판소가 결정한다. ICA 규정 36조 6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맞고요. 디귿에 보시면 상설 국제사법재판소 당시 행한 선택조항의 수락선언은 원칙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해서도 계속 유효하다. 맞습니다. 리을에 보시면 국제사법재판소는 해부된 분쟁에 대한 재판 거절을 회피할 목적으로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형평과 선언을 적용할 수 있다. 아닙니다. 형평과 선언이 재판 준칙이 되는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리을은 틀렸고요.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 3번이 정답이죠. 다음 22번에 보시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조약의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가 및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을 통해 체결된 조약은 피해국의 묵인을 통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아닙니다. 조약의 무효 사유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조약의 상대적 무효 사유가 있고 절대적 무효 사유가 있는데, 절대적 무효 사유는 국가에 대한 강박,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 강행 규범 위반입니다. 그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묵인을 하거나 추후에 승인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유효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죠. 2번에 보시면 정권 대표가 대표 권한을 제한하는 국내 훈령을 무시하고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제한이 상대국에 미리 통보된 경우에 조약 무효 사유로 운영될 수 있다. 이게 상대적 무효 사유 중에 하나죠. 상대적 무효 사유가 상표 부착 기체라고 해서 조약의 무효 사유도 두 가지로 나눠서 암기를 하시라고 했죠. 절대강국, 상표 부착 기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1번 지문은 요것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2번 지문은 정권 대표가 대표 권한을 제한하는 국내 훈령을 무시하고 이거죠. 귀속적 동의 표시에 관한 특정의 제한 위반. 이 경우에 상대적 무효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효사유로 원용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2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국가대표의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다음 4번에 보시면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간 육상 및 해상 경계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죄악 체결권에 관한 나이지리아 국내법상 제한이 마루아 선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게 어떤 사건인가 하면은 카메룬과 나이지리아는 인접해 있는데 육지로부터 해가지고 바다까지 계속 인접해 있는데 일부 지역의 일부 영역에서 아직 경계가 확정되지가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많은 땅을 차지하고 싶은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분쟁이 발생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경계가 획정되어 있다라고 근거할 만한 선언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마루아 선언입니다. 이 마루아 선언이 있는데 이 마루아 선언을 나이지리아 입장에서는 효력을 부인해야만 자기들한테 유리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루아 선언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 어떤 주장을 하는가 하면은 원래 나이지리아는 국가 원수일지라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체결한 조약을 최고 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근데 마루아 선언이라는 것은 국가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통 일반적인 국가에서 국가원수가 와서 뭐 조약을 체결하거나 어떤 선언을 발표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그거 자체로 성립하는 거지. 국가원수가 그렇게 했는데 다시 그거 들고 자국이 가가지고 최고군사위원회 소집해가지고 저 이거 좀 승인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지가 않죠. 그렇게 해서 ICC는 어떻게 판단했는가 하면은 그렇게 나이지리아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 사실 자체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카메룬이 그것을 뭐 다 알면서도 했다 뭐 이렇게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이 조약을 무효하거나 이 선언을 무효한 근거로서 주장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죠. 그렇게 해서 마루아 선언의 효력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그렇게 해서 22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이죠. 23번에 보시면 국제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규정된 위법성 조약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긴급 피난은 대응 조치와 달리 반드시 위법행위의 선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맞는 내용이죠. 긴급 피난을 대응 조치와 달리 반드시 위법행위의 선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맞고요. 다음 2번에 보시면 위법성 조약 사유는 책임 있는 국가의 국제의무 불이행을 정당화하며 피해국에 대한 손실보상 의무를 면제시켜준다. 손실보상 의무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음 3번에 보시면 불가항력에서 요구되는 의무 이행의 어려움 정도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의 약상 조약의 종료 사유인 후발적 이행 불에서 요구되는 어려움보다 약하죠. 3번은 틀렸고요. 다음 4번에 보시면 타국의 행위에 대한 국가의 동의는 반드시 사전에 명시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아닙니다. 동의가 반드시 사전에 명시적으로 부여될 필요도 없고 사후에 묵시적으로 부여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주의를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국가기관이 어떤 대통령이나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타국의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는 듯한 행위를 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 같은 나라가 바다에다 이상한 거 버리고 이럴 때 거기에 대해서 버려도 좋습니다. 그거 우리가 보니까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 같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게 나중에는 국가배상 청구나 이런 일본에다가 어떤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걸 할 때 너네가 동의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나서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죠. 좀 이상한 사람들이긴 한데. 그 다음에 24번에 보시면 대한민국의 국가간헐권 행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형법이 국외에 있는 내국 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를 처벌하는 것은 속죄죄에 따른 것이다. 맞습니다. 요 선박에서 선박의 선박과 관련해서 어떤 선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선박의 국적구의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기국주의라고 하죠. 그리고 이 기국주의라는 것은 속죄주의의 한 형태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 형법은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 행위라도 일정한 범죄에 대해 적용될 수 있다. 이것도 우리 형법에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맞고요. 3번에 보시면 형법은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사람을 국내에서 중복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닙니다. 이런 규정 없습니다.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공정거래법은 국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이 공정거래법에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죠. 이렇게 해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25번에 보시면 국제인도법상 적십자 표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각 충돌 당사국은 의무 및 종교 요원과 의무 부대 및 수송수단이 식별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맞습니다. 육전조약 42조나 해전조약 42조 등에서 이것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죠. 맞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적십자 국제기관 및 정당히 권한이 부여된 직원은 전시에만 흰 바탕의 적십자 표정을 사용할 것이 허용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 뭐 육전조약이나 해전조약 뭐 이런 거 조문 전혀 모르더라도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적십자 표시 있죠. 여러분들 흰 바탕에 그 빨간색 이 십자가 되어 있는 이 표시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뭐 군대 그 구급차에도 뭐 이런 거 표시되어 있고 막 그러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 적십자사 뭐 무슨 활동할 때도 이런 거 항상 붙이고 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전시에만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시에도 이거 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국제 뉴스나 이런 거 볼 때 뭐 난민 구하고 뭐 이런 데 적십자사 가가지고 활동하는 데서 다 보셨죠. 보셨기 때문에 2번이 그 전시에만 흰 바탕에 적십자 표정을 사용할 것이 허용된다. 이거를 이것을 맞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게 해서 2번이 틀려서 2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3번에 보시면 공사를 불문하고 개인 단체 상사 또는 회사에서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의하여 사용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자가 적십자 또는 제네바 십자의 표장, 명칭 또는 그것을 모방한 기장이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항상 금지된다. 뭐 당연하겠죠. 이 적십자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모방해가지고 사용한다. 당연히 금지돼야겠죠.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무력 충돌 시 적대 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십자 표장 등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했을 경우에는 전쟁범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ICC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ICC 규정에 보면은 그 ICC의 관할 범죄들 있죠.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그것들 관련해서 어떠한 것들이 인도에 반한죄, 집단살해죄고 어떤 것들이 인도에 반한죄, 어떤 것들이 전쟁범죄고 어떤 것들이 침략범죄인가 관한 상당히 많은 내용의 그 내용이 있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맞는 내용이고, 여러분들 25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처음에 문제를 봤을 때는 당황할 수도 있지만 2번 지문을 읽어보면은 정답 고르는 데는 쉽죠. 2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 많이 봤는데 틀렸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답 고르는 데는 뭐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궁금해가지고 이게 왜 출제됐는가 싶어가지고 최근에 출제된 교수님들 저서를 다 찾아봐도 국제인도법상 적십자 표정에 관해서 별도로 정리해 놓은 교수님 책은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이거 표정하고 관련된 무슨 한두 줄 서술해 놓은 경우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게 제가 따로 그냥 추측해 보건데 이 문제를 출제하신 출제자는 요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그런 교수님이 들어가셔서 요걸 이제 출제를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뭐 개정 작업이 가장 활발한 무슨 그 김대순 교수님 책이나 정인석 교수님 책을 봐도 요것만 따로 정리를 해놓거나 상세하게 정리해 놓은 그런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도 요 내용들 확인을 하려고 따로 육전조약이나 해전조약 이런 거 그 조문을 살펴볼 게는 거의 없는데 따로 조문을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관련된 조문들을 해설에다가는 제시를 해놨지만 그 내용 해설에 제시된 그 조문들을 뭐 찾아서 따로 보거나 그렇게까지 굳이 하지는 마십시오. 이거는 아주 지극히 예외적인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보셨던 그 유해 폐기물의 국간 이동과 관련된 그 문제도 그 정답은 4번 쉽게 맞출 수가 있는 내용 있죠. 이 문제도 뭐 그 처음으로 출제되긴 했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최근에 그 교수님들이 국제법 교수님들이 일본이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유해 폐기물의 국간 이동이라든가 뭐 런던 덤핑 협정이라든가 아니면 유엔 해양발 협약 안에서 그 환경과 관련된 그런 규정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고 일본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한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동의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는 싶은데 뭐 학자들 입장에서는 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죠. 그나마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수험생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문제들에서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당분간은 이것과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해양 환경 문제와 관련된 그런 조문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굳이 그 국제인도법상 적십자 표장 이것도 뭐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그냥 관심 있는 분이 출제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적십자 문제에 대해서 따로 특별하게 관심이 있는 그런 교수님이 출제를 하셨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고 아까 그 제가 처음에 해설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출문제에 포함된 그 내용들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 기출문제라는 것은 이미 많은 수의 그 출제자들이 이미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반복해서 출제됐던 내용들이죠. 그것들이 중요하니까 출제를 한 거지. 중요하지 않은데 막 여러 번 출제하고 그러진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먼저 확실하게 익히고 습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밖으로 범위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 뭐 가끔 수험생들 중에 보면은 아주 특별한 문제, 아주 예외적인 문제 한 문제를 틀려가지고 나는 이것 때문에 떨어졌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수험생들이 아닙니다. 나머지 문제 다 맞췄으면은 분명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였던 수험생들이 대부분이죠. 그런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전히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에 포함된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고 요 예외적으로 출제되는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뭐 그 유해 폐기물 이동에 관한 문제라든가 적십자 표정에 관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정답은 맞출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출제가 되니까 출제되는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익혀서 대응을 하시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2023년도 국가직 7급 국제법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